자, 2부. 2부는 저희 또 세금 관련 이야기 나눠봐야죠. 우리 NH투자증권의 텍스센터 김지연 세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세무사님이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 네, 제가 예. 요즘에 부비동염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서 아이고. 예, 오늘도 목은 잠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거 걸려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약을 한 10일 정도 그 약 그 뭐라 그러죠? 염증 가라앉는 항생제죠. 항생제가 네. 생각이 안 나. 그거 한 10일 먹었더니 좀 괜찮긴 했는데 약 먹어도 지금 약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네, 저 수술도 했고 항생제도 한 2달 넘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환절기라 또 꽃가루도 많이 맞아요. 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3%에 나오시기만 하면은 그렇게 상담이 쇄도 안 되는 한 달 동안 그래서 상담 전화를 좀 꽤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3% 보시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방금 왔다 가신 이제 정보영 부장님이랑 저랑 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 9일까지 이걸 양도를 하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 집이 이게 중과를 안 받으려면 어쨌든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넘긴다고 했을 때 안 팔고 버티면 중과를 또 그렇죠. 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영 부장님이 2주택은 그냥 이때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이거는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주시고 네. 저는 그러면 하나를 처분을 할 때 어떻게 파시는 순서대로 세금이 어떻게 해야 아껴지는지 예, 그거를 계산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번 전에 나왔을 때, 네. 3회 전에 나왔을 때 그거를 저희 이제 행사한다고 그렇게 맞아요. 이벤트처럼 한다라고 네.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진짜 3%가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3% 저희가 또 굉장히 또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매일 거의 상담을 하루에 2-3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전화번호 한번 저희가 다시 공개해 주시죠. 또 전화 많이 아, 네, 오고. 저의 센터에 네. 저의 이제 직통번호인데 02514-00366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처음 받으면 이제 네. 세무사 아닌 애가 이제 전화를 받았구나. 아. 그래가지고 계속 세무사 찾는 분이 또 계세요. 제가 왜요?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전화 받았을 때 여보세요 혹시 이렇게 받으세요? 아니요, 너무 그러지도 애기처럼. 않는데 아, 네네네. 아니면 뭐 네. 또 목소리 들어서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막 아,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요? 네, 근데 아. 그럼 저희가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하고 받으셨네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 그 전화는 저밖에 못 받거든요. 네. 제 아, 직통번호라서 그래요? 네 오. 전화 받고 있고 이제 전화 주시면 저랑 부장님이랑 같이 상담 필요하신 경우에는 네. 같이 일정 조율해서 이제 대면으로 센터에서 상담 드리고 아,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김전 세무사님 직통번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장난전화 사절입니다. 정말 이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해주셔야 되는데 네. 세무사님 보통 1년으로 봤을 때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저는 이제 5월이 5월이죠, 5월. 네 맞아요. 종소세. 네. 우리 둘도 사실 종합소득세 내야죠. 내는 분들이어가지고 혹시 6월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음. 6월에 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돈 많이 버는 가산세라든지. 사람이 6월에 낸다. 아, 그래요? 아 손실신고 대상은 그렇고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세무사들이 3월달에 법인세 신고, 네. 5월달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세무사들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빠서. 네. 아, 출산도 어쨌든 그 피해서. 사이를 피해서 낳도록 그거 어떻게 맞춰요? 이제 가능한 이제 여유가 있는 예, 분들은 그렇게 예. 맞추시고 어. 안 되시는 분들은 급하면 뭐 나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낳고 바로. 뭐 그건 어쩔 수 한다. 없는 건데 5월이 이제 종소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또 신고의 네. 달이어가지고 네. 여러 맞아요. 가지가 좀 겹쳐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워낙에 증권사 어플도 잘 돼 있고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좀 치열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한 증권사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개로. 해외 주식은 이 주식, 이 맞아요. 증권사, 국내 주식은 이 증권사, 연금은 또 다른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쓰신 분들은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까 그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아, 뭐 대부분 해외 주식은요, 대부분 2개, 3개 정도 쓰고 계세요. 네. 아, 평균적으로. 진짜?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거를 다 전화기에서 파일 다운받아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게 또는 이메일로 세무법인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전산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무 이제 모든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MTS에서 바로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자료 제출도 거기서 바로 가능하시니까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사에서 양도소득이 없으면 저희 거를 쓰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2개, 3개까지는 증권사 많이 쓰시는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못 쓰긴 하는데 이게 각각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산을 너무 이렇게 흐트러 놓으시면 신고 대행도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예.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비대면 고객은 다 무료로 다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따져보시고 꼭 저희 증권사 아니어도 되니까 예, 그 정도 수준은 맞춰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금액 기준이 있는 거군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자산 그 계좌 안에 있는 금액인지 수익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네. 예. 수익이 또 예, 그게 있으니까. 이제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개인별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네, 문제인 것 증권사마다. 같고요. 해외 주식 절세 전략 중에서 제일 사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배우자 증여 네, 많이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작년부터는 법 바뀌면서 이게 2월 과세 규정이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네. 증여받고 그래서 바로 팔면은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하는데 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점이 달라졌던 거죠? 아, 이게 원래 이제 제가 100불에 샀던 주식을 만약에 500불에 팔면 400불에 대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배우자한테 500불에 넘겨요, 증여가. 이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니까 이걸 넘긴 다음에 배우자가 팔게 되면 배우자는 500불에 증여받았으니까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절세 방법으로 많이 쓰셨는데 이제 배우자 2월 과세가 생기면서 부동산처럼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네. 이거는 그냥 원래 증여자 100불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 하나 안 하나 양도세가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네. 네, 계속 요거 증여한 말씀해 다음에 1년이 지났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를 해외 주식을 혼자서만 하진 않잖아요. 배우자도 하시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원래 쓰시던 계좌에 넣어버리면 원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증여받고 그 종목을 또 샀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섞이니까. 혼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담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증여받는 거는 귀찮으셔도 다른 계좌 터서 거기에는 그것만 담아 두시는 게 깨끗하게. 관리가 아하, 편하다. 네. 그럼 증여하신 날짜도 거기에 딱 나와 있고 일자로 나와 있고 그걸 체크해서 1년 후에 파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올해 놓치고 신고하시는 분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오늘 들어도 이런 부분은 본인이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일 가면 또 까먹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메모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희 리아 계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리아 계좌 가입자가 제가 지금 알아본 걸로는 한 13만 명 정도가 네. 계좌를 많이 뒀다고 했네요. 하고 네. 누적 잔고가 8,300억을 돌파를 했다. 네. 이게 양도세 100% 면제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네. 양도세가 100%가 아니라 네. 양도 소득 금액이 100%. 아, 양도 소득 예, 예, 금액이 면제 100%.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본인의 수익률에 따라서 그 양도 차익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팔았는데 1천만 원 수익이 난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전체가 다 수익인 사람도 오,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5천만 원 양도 소득이 공제가 되는 사람과 1천만 원이 공제되는 사람과 네. 세제 혜택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네. 리아 계좌에서는 5천만 원을 팔았는데 다른 데서 5천만 원을 샀다? 그러면 이분은 순매도 금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게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해외 주식을 해외 해외 주식을 주식을. 샀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 다 차감하고 순순히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걸리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다 네, 전산으로 다 네, 나오죠. 전산으로 다. 네. 일단 뭐 그거는 정부 정책의 목적 자체가 네. 이 복귀를 그쵸. 하는 네. 거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올해 낼 세금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내년 세금이 줄어드는 거냐 네. 이게 되게 좀 헷갈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네. 그 다음 연도 5월에 내다 보니까 이 리아 계좌를 해서 내가 지금 팔면 당장 5월 달에 세금이 줄어드는 거 맞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내년, 분들 예,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건 26년도에 기속되는 소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내시는 26년도 기속 소득에서 차감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보통 이제 미국 주식 매도할 때 250만 원은 비과세잖아요. 네. 비과세를 빼고 나서의 나머지 소득 금액이 다 그냥 공제되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소득 금액 차감해주고 아. 그 250은 250대로 따로 또 빼주는 따로. 거죠. 네. 네. 아. 오. 근데 저는 이제 리아 계좌를 보면서 네. 수익금에 대해서는 빼도 되는데 음. 그 원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빼면 안 된다. 맞아요. 1원이라도 네. 빼는 순간 네. 그거 다시 세액 공제됐던 거 다 네. 뱉어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그 매도를 해서 환전을 해서 국내 네.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아. 이제는 그건 없어지고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그 계좌 내에서. 네. 네. 근데 출금은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그 현금으로 좀 관망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김쌤님께서 국내 판매 해외 ETF 상품 사도 되냐고 국내에 상장된 네. 해외 해외 ETF 투자하는 ETF. 이거 저희가 리아 안 계좌 된다, 안에서 안 안 된다고 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네. 아직도 헷갈리신 거예요. 국내 상장돼 있는 ETF는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국내에 해외. 상장됐는데 안 이거를 돼요, 안 돼요. 미국에 익스포저가 맞아.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든 종목이든 무조건 한국 네, 맞아요. 관련한 우리나라 맞아요. 시장에 관련한 ETF만 사셔. 그러면 금 선물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 금 선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안 됩니다. 원자재도 그냥 종목으로 사시거나 네. 아니면 ETF 차라리. 중에서도 반도체. 근데 반도체 그 ETF 중에서 그 섞여 있는 만약에 거 있어. 엔비디아 들어가 있으면 어때? 어. 안 되는 안 거죠? 돼요. 그냥 다 어. 글로벌 말고 그냥 한국 한국 반도체. 걸로. 예, 네. 그런 식으로 예, 음.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음. 리아 계좌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신 거죠. 13만이라고 하면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해외 주식을 올해 그렇죠.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음. 또 미국 주식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 약간 마음 바뀌실 것 같아. 고민되는 거야. 어. 네. 어쩔지 근데 모르겠어. 뭐 이거 했으면 하고 나서 미국 주식을 사시면 그냥 세제 혜택 안 받으시면 그쵸, 되는 그쵸. 거라서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될 그런 네.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래도 해외 주식 투자를 올해도 꾸준히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매도하지는 마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배당이나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 폭탄. 그래서 굉장히 겁난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과 또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좀 타격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일단 제가 네. 세율을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고 표를 싶은데 준비해 주셨죠? 예,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보시면 최저세율이 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게 되면 이제 기본공제, 가족들에 대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또는 뭐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렇게 뺀 과세표준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수익금 아니고 과세표준 기준으로 6%, 최저세율이 6%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금융소득을 받으실 때는 저희가 무조건 14%로 원천징수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차이가 있어서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 전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8천만 원까지는 추가 납부세가 안 나와요. 본인 그래요? 기본공제만 넣고 하셔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이 있어서 내 원래 뭐 소득세율이 24% 또는 35%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원래 있는 근로소득 뭐 1억 원에다가 이 금융소득이 얹어지는 거니까 네. 추가 납부세액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분리과세 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14%만 내고 끝내는데 종합과세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35%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세 형평을 위해서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14%를 그대로 징수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35% 또는 24%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저는 이제 뭐 나라의 정책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기준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아, 기준에 걸려 있어요. 애매하게. 아니 기준이 딱 걸려 있어서 아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저기 세금을 더 내네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거면 봐서 행복한 고민 안 거 아니에요? 행복한가? 일단 뭐 저는 그런 고민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보다 또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건보료 나가는 거. 맞아요. 이거 네. 굉장히 무섭다. 왜냐면 깜짝 여러분 놀라잖아요. 직장을 다닐 때는 건보료 무서운 걸 모르다가 은퇴를 맞아요. 하니까 이게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특히 뭐 이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뭐 네. 이런 소득이 네. 이게 금융소득이. 폭탄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일단 건보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폭탄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 아하. 예. 그리고 퇴직하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 금액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확 늘어나는 거는 이제 부동산 보유 금액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가셔서 공단에 가셔서 계속 가입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이미 계속 가입자. 가입자. 네. 그래서 이 직장 모임. 가입자로 내던 그 건보료를 네. 그대로 3년 동안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좀 이용을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갖고 계시면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배우자분이랑 잘 봐서 지역 가입자는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으나 배우자가 갖고 있으나 똑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시던지 예,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보료라는 게 책정이 될 때 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네. 이 건보료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는 세무사님들을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만나도 네. 건보료는 줄일 수 없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은 있어요? 이미 취직하시면 되죠. 계속 가입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취직하면 된대요. 취직. 왜냐하면 그 직장 가입자는 네. 그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8%인데 회사에서 4% 내주고 본인 그쵸. 4%밖에 안 맞아. 간절을 내잖아요. 내주니까. 그리고 재산이 다 빠지니까 예, 급여를 높지 않은 곳에 취직하시면 사실 좋긴 하죠. 부동산 많으신 어디 분들은. 취직하지? 재무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요. 그럴까요? 또 네. 이제 보겠습니다. 절세 주머니 한번 여기에는 혹시 방법이 없는지 연금 계좌 또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좀 챙겨둘 만한 이 종소세 시즌에 맞이해서 챙겨둘 만한 절세에 관련한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자기가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세금도 싫지만 건강보험료 싫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방금 말씀하신 퇴직연금 계좌랑 ISA 계좌 있으시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일단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기준금액 2천만 원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해지하기 연금을 받거나 ISA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원래 저희가 배당 발생할 때마다 14%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종합과세에 된 적이 있으면 ISA는 가입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금융소득 아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돌린다던가 아니면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셔서라도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절세는 절세 계좌를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ISA가 납입 원금이 1억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거 뭐 내 재산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해지 안 하고 거기서 불어나는 거는 뭐 10억이 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했어요? 저 했죠. 나 이번에 가입했어. 저 그런 거 꼭 합니다. 아니, 우리 세무사님
변호사님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네, 또 이제 꼭 자영업자들한테 네. 프리랜서들한테 필요한 필요한 거니까 거 그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오래 했습니다. 네. 해외 주식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해외 주식이 수익과 손실 합쳐서 이제 계산이 그쵸. 나오게 되는데 손익계산. 근데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 이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요즘에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게 다른 금융 상품과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 네, 그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나 뭐 자기가 뭐 ELS에 가입을 하셨는데 네. 하나는 이제 손실이 났고 하나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난 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 통산 안 되냐? 이거 절대 안 돼요. 배당소득은 그러니까요. 통산이란 개념이 없고 아, 그래요? 해외 주식이 되는 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 통산을 해주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인데 네. 해외 상장된 거에 투자를 하시면 매매 차익이 해주시 양도소득으로 빠지니까 이게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사실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빠지게 되면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해외 주식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쭉 해오셨던 분들은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해외 주식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이미 미국에서 뭐 미국 주식 한다 그러면 뭐 15% 떼고서 맞아요. 지금 들어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또 종합과세로 만약에 들어가서 세금을 내게 되면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에요? 이중과세죠. 물론 아, 이제 미국에서 떼는 것과 한국에서 떼는 건 다르긴 하지만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14%인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15%를 뗐으니까 저희는 사실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네. 세금을 원천 징수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소득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다른 나라에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따로 자료를 받으셔서 이걸 세액을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놓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뭐 업체에서 이제 뭐 당신의 잃어버린 세액 금액 찾아준다. 이게 그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경정 청구하는 거. 네, 맞아요. 말씀이시죠? 예. 오.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하는 걸 경정 청구라고 네. 하는데요. 네, 그게 5년 동안 가능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배당소득 받았는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료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아.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금융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오. 예, 그 자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게 혹시 몇 년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5년. 5년이라고. 5년. 네. 어.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참 국세청에서 안 공부 알려주지. 아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좀 할 수 있게를 해주셔야지. 이거 놓치는 분들은 아니지. 너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아니야? 놓치게 저도 하는 그렇게 거지. 생각해요. 놓치게 하는 거구나. 보통 어.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놓칠 수 있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마. 어. 근데 이거 어.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앱에서 어. 뭔가 간단하게 좀 다운로드 받아서 뭐 제출하고 뭐 이러면 되나요? 좀 아, 네. 어렵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이 가능하고 이제 저희 쪽 통해서 금융소득 신고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료도 발송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증거사는 가서 발급 받으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되는지는 그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무슨 서류예요? 서류 이름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예. 공제 어. 예. 그냥 외국 납부세액이라고만 치면은 하시면 나올 거예요. 관련한 메뉴가 네. 나오는군요. 이거는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은 뭐 5년간의 또 진짜. 경정 청구 기회가 네,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꼭 진짜 해보세요. 투자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거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100%다 깎아주는 건 아니다. 아, 그거 네. 얼마나 깎아줘요? 공제 한도가 한도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합니다. 그게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종합과세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이 되는 그쵸, 거지. 그쵸. 원천징수 대상이신 분류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14%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종소세에 포함되는 분들만 예, 예, 체크해야 그런 됩니다. 분들만 가끔 이제 금융소득만 있는데 자기 뭐 한 3천 이렇게 되는데 자기 납부세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고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외국 납부세액을 넣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무조건
무조건 신고도 하는 건 아니죠. 예, 무조건 세금 돌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만. 그렇죠. 네.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요거 이제 난 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5년 내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저도 이제 몇 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 해봤다고요? 이거를 잠깐만 경, 금융 아니요 경정청구라는 경정청구. 그 어플 통해 가지고 해봤는데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죠 지금? 아니 뭐 제가 그 정도입니까 아시면서 수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경정청구가?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어플이? 대신 대행해주는 대행 수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 30% 하나? 그 수수료를 3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수수료 좀 적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님 통해가지고 하면 조금 그것보다 쌀려나? 사실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게 그래요? 제일 본인이 좋아요.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홈택스가 되게 전산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심지어 위에 보면 이렇게 신고하는 화면 옆에 그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아, 이거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따라가고. 되는지 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간단한 그런 경정 청구 또는 뭐 증여세 신고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아서 그렇지. AI와 함께 한다면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채찌PT나 재미나한테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네. 좀 발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맞아요.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세무사님 찾아와서 또 전화하세요.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 움직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0.28% 하락세, 코스닥은 약 강법권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또 재무 앵커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후 들어서는 좀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이란 쪽이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거든요. 이란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밤사이 이야기했었던 트럼프 얘기들이 네 말이 맞아.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내일 협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부디 전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도훈 씨, 진짜 간만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좀 밝게 오프닝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월요일마다 사실 주말 지나고 나서 되게 너무 우울했잖아요. 힘들었어요, 진짜. 월요일날 여러분 저희가 빵끝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날씨 좋다라고 하니까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